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철을 말하다의 박평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덕적 가치 기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교 철학이 지난 2500년 동안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라이프니츠, 볼프, 그다음에 드샹 이런 분들에 의해서 독일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초가 됐다고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 유교 철학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국부들, 즉 미국 건국을 위해서 애썼던 56명의 국부들이 계신데요. 그 국부들이 바로 유교 철학에 관심을 갖고 미국을 건국하는데 사상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책 한 권에서 자료를 좀 발췌했는데요. 공자와 미국의 건국이라는 책인데 바로 황태현 교수께서 쓰셨더라고요. 황태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1991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또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도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의 저서는 이제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 또 17, 18세기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럴리스트들, 근대 프랑스의 공자 열광과 계몽철학, 근대 독일의 유교적 계몽주의 이런 책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자와 미국의 건국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주 책의 분량이 방대합니다. 이 상공과 하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됐던 독립선언문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국부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을 움직인 어떤 지도층들이 공자 사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되었던 자료를 엮어서 책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핵심 요지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바로 지금 $100짜리 화폐에 들어있는 인물이죠. 이분은 1706년에서 1790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시죠. 스스로 유자라고 이렇게 자부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유교경전을 읽고 자기가 발행하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신문 잡지에 공자 철학을 이렇게 계속 연재도 하셨다 그럽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1766년 7월 4일 날 이 미국 독립선언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제 역시 $2짜리 화폐에 이렇게 들어있는 인물이죠. 세 번째로는 1930년에 세운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원 건물,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인데 건물 상단에 세 분의 석상이 새겨져 있대요. 그 세 분의 석상이 바로 모세, 솔로몬, 공자 이렇게 세 분이랍니다. 우리가 미국이 어떤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라고 알고 있고 그 기독교 사상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세와 솔로몬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가 여기 석상에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공자를 석상으로 만들었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다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황태현 교수께서 이렇게 좀 자료들을 보충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요,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면서 사상가이면서 또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피레침이나 다촌첨 랜드 같은 것도 발명을 하셨다 그래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17명의 자녀를 두셨대요.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 바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가 이제 정식으로 배운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1년 다닌 게 전부랍니다. 그리고 개인 교수한테 이제 교수에게 1년을 배웠는데, 아마 이제 집안 형편이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형 제임스의 인쇄소에서 인쇄술을 이제 10살 때부터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윌리엄 키스경이라는 펜실베니아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총독이 프랭클린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 영국에 가서 인쇄소에서 활자도 구하고 또 런던의 출판업자나 서적상들과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영국 여행을 추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17살 되던 해 1724년에 런던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런던에 가서 바로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이라는 책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와서 1738년 3월 7일부터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주간 신문에 이제 연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을 통해서 프랭클린이 유교 철학을 접하면서 나름대로 이 젊은 이제 프랭클린이 미래를 이렇게 설계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1725년 7월 21일 날 이제 런던에서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그 귀국하는 선상에서 13개의 덕목을,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설계도죠. 그걸 13개의 항목을 세웠다고 그래요. 실제 본인의 프랭클린 자서전 103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생활 속에서 나의 미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이 계획을 해상의 선상에서 짰다. 이 계획은 젊어서 세웠으나 노령에까지 아주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중국 팬이었죠. 이 아주 중국을 사랑한 이제 미국 국부 중에 하나인데, 중국으로부터 편지라는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게 아니고 이 가상의 편지를 쓴 거죠. 어느 선원의 이야기 형식으로 꾸민 가상적인 편지글로서 런던의 정기간행물 리퍼지터리에 1785년 5월호에 이 중국으로부터 편지, 프랭클린이 창작한 이 글이 실리기도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포르투갈 선원과 영국 선원이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데, 중국 해안에 이렇게 표류하게 되는데 해적질을 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투옥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되겠죠. 근데 감옥 생활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감옥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좋았다고 이렇게 이 편지 글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역을 하게 되면 죄수들에게도 임금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감옥 생활의 풍경이었다고 그래요. 중국의 살만한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또 종교 생활, 또 노동과 일상 생활도 묘사를 했고, 또 영국 선원들은 이제 감옥에서 좀 탈출도 했는데, 탈출하는 길에 또 이 광동 쪽에서 차와 도자기도 접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돛하면
돛담배, 배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 돛을 이용해서 이 수레 돛과 수레를 연결해서 바람으로 가는 수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이제 기록이 실려 있는데 실제 18세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이 바람으로 가는 수레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자와 미국의 건국이라는 책에 이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이제 노예 해방에도 대단히 이제 앞장을 서요. 그래서 노예 해방의 원칙을 이렇게 수립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 중국에서는 이미 17세기 초에 17세기에 이미 이제 강희제가 로부터 해서 옹정제, 건륭제 이제 3대에 걸쳐서 완전히 노비제를 이렇게 법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귀족제와 봉건제로 인해서 노예제도를 당연시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미 청나라는 17세기 이 강희제로부터 건륭제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노비제를 완전히 이렇게 폐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평등한 사회를 이제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 이제 프랭클린이 접하면서 1789년 11월 9일 날 펜실베니아 노예 폐지 협의회로부터의 공중에 대한 제언을 하게 되는데 미국 전체 공중에게 노예제 폐지를 이렇게 제안하고 또 모금 운동까지 이렇게 전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1970년 2월 3일 이제 협회 대표자로서 직접 미국 상하원에 노예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이것은 프랑스 시민혁명과 노예해방 또 링컨의 노예해방의 정치적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의 역할이 아주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실제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거기 이제 노예를 미국 사회에서 노예가 해방되기까지는 이 프랭클린의 노력이 지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프랭클린은 바로 이제 공자의 평등 사상인 천하에 나면서부터 존귀한 사람은 없다. 천하무생이 귀자야라라는 어떤 그러한 천하에 나면서부터 존귀한 사람은 없다. 천하무생이 귀자야라. 이게 애기라는 책 이제 이게 교특생 부분의 편에 나오는 글귀인데 프랭클린은 바로 이러한 글귀를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가치 기준, 도덕적 가치 기준을 세웠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본인 스스로가 유생이다, 유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인물이 이제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토머스 제퍼슨은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 공화주의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프랑스 대사, 초대 국무장관, 부통령, 그 다음에 제3대 4대 미국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파리 주재 미국 대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의 절친인 제임스 메디슨이 중국에 관한 서적들을 알려줬고 중국과 중국 고전 문학의 이제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은요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대학에 위나라 무공의 송시인 기욱장이 있어요. 천피기욱한데 녹죽의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기욱장을 자신의 스크랩북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봤다 그래요. 독립선언 직전인 1774년에 출판한 영국령 미주의 유학적 견해에서 공자의 정자정야, 바로 정치는 바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공자의 사상을 이제 표어로 이제 내걸었다 그래요. 그걸 영어로 하면 통치의 모든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적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선언문 외에도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기초를 했는데
이제 좀 이따 그 부분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1801년 대통령 취임 연설문에도 직접 공자의 도덕 원칙을 이렇게 은밀히 장려하기도 하고 만민의 평등권에 근거한 민주공화국을 이제 천명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의 계몽군주로는 바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는 우임금의 명제를 리메이크해서 군주는 그 백성의 절대적 주인이기는커녕 백성의 으뜸 노복 이상인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바로 프리드리 2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이 프로이센을 통일하고 독일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프리드리 2세의 계몽군주론의 표현을 본떠서 왕이 백성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노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뭐 우리 국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곤 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이러한 사상적 바탕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통치의 모든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이 있다는 덕치 원리를 정치의 도덕적 시비를 가리는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라는 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황태영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독립선언문은 1776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검토를 거쳐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천명한 선언문이다. 바로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그 기초를 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자문을 구했대요. 그럴 때는 딱 4개 문장만 딱 고쳤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이.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독립선언문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만민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만민은 창조주의에서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들을 부여받았고 이 권리들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이제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창조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뭐 요즘 이제 학자들은 존 로크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황태영 교수님은 바로 존 로크보다는 공자의 유교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초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창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평등 쪽에 더 포커스를 둔 것은 공자 사상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 천부인권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밝혔던 중용의 천명지성,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천명을 부여받았다, 인간의 본성은 천명을 부여받아서 솔성한 것이다 라고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이거와 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사서상경이라는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주서 해서편을 리메이크한 것이다라고 황태균 교수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등과 자유, 행복 추구라는 개념, 그리고 백성들의 저항권에 관한 이론들이 바로 공명 철학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국부들은 중국처럼 귀천없는 탈신분적 평등 사유를 동경하고 평등 사유를 북미주의에서 달성하고자 했으며, 특히 제퍼슨은 이를 법적 원칙과 이념으로 만들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하게 되는데, 그 권리장전 제1조 1항에 보면 바로 만민은 본성에 의해서 평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만인이 사회 상태로 들어갈 때 어떤 계약에 의해서도 그들의 후손으로부터 박탈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일정한 선천적 권리들, 즉 재산을 획득하고 보유하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확보하는 수단과 더불어 생명과 자유의 향유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장전 제4항을 보면 어떤 인간 또는 어떤 인간 집단도 공동체로부터 공무의 보수에 배타적 별개 이득이나 특권을 얻어 칭호를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귀족들, 왕족들 이렇게 특권층이 있던 이런 시대에 이런 특권을 이제 없앴던 이런
이제 어떤 조항들은 대단한 그 당시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무는 물려줄 수도 없고 치자와 입법자, 법관의 관직도 세습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은주 3대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렇게 왕위를 선양했던 유교 철학의 정신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 중국에서는 벌써 4,000년 전에 세습하지 않고 이렇게 선양했던,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양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이 독립하고 미국이 건국되는데 중요한 어떤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줬다. 이 유교 철학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바로 라이프니츠와 볼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바로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유교적 행복 국가로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퍼슨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미국의 건국 이념 속에 이렇게 녹아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과 버지니아 헌법의 행복 국가론과 행복권이 국가의 책무와 불가양의 천부인권으로 이게 삽입되게 된 것도 다 유교 철학의 영향을 가졌고, 그러한 공자의 민복 철학과 유교적 행복 국가의 이념을 수용한 라이프니츠, 볼프, 허치슨을 바로 토마스 제퍼슨은 계승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 때부터 배웠던 허치슨의 행복론적 헌정 원칙을 수용하였고, 국민 행복 개념을 근대적인 헌정 개념으로 이렇게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퍼슨을 통해 여러 미국의 헌정문들 속에 유교적 행복 추구권과 행복 국가 이념이 명문화되어서 근대 행복론적 헌법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런 독립선언문, 이런 미국의 독립이 이제 바로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프랑스 인권 선언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제 토머스 제퍼슨이 조지 워싱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모든 헌법들이 올라서 있는 기초는 인간의 자연적 평등, 즉 합법적 관직에 부과된 고기성 위의 모든 고기성에 대한 부정, 특히 출생에 의한 고기성은 부정입니다. 부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에 보면 인간들은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사회적 차이는 오직 공동선에만 기초한다 라는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게 바로 유교의 평등 사상이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뭐 자유와 평등은 너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게 18세기, 19세기에만 돌아가 봐도 정말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어떤 왕족과 귀족의 특권층들의 어떤 것이 보편화되고 당연시됐던 시대에 이런 인간의 어떤 천부인권을 주장한다든지 이런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명문화되고 법제화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게 바로 공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18세기에 보면 신화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바로 이제 중국풍, 중국식 이런 걸 이른다고 그래요. 상류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 케이팝 이런 게 뜨잖아요. 이런 것처럼 18세기에는 이미 중국풍들이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부들이 공자의 도덕 철학을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지향점을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질이라는 용어가 남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미국 건국 이후에 공맹 후학에 보면 이렇게 국부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철학자, 과학자, 시인들 역시도 미국 건국에 이제 이후에 공맹을 따르는데 바로 실물학자 존 바트램, 정치가 제임스 로건, 시인 조엘 바로, 지리학자 제지디아 모스 등 특히 랠프 에머슨이나 헨리 소우르는 미국 유생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공자를 찬양하고 추앙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유교 철학 역사적 가치를 보면 공자는 바로 이 수많은 제자백과 이론들 가운데서 우수한 유교 문화를 탄생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생활 문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도 평등 사상과 민복의 이념에 기초를 제공했다. 또 세 번째는 2500년 이상 국가의 지도층이 향해한 우수한 정치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건국 이념과 사상적 기반으로서 시대마다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삼국 통일, 고려 건국, 조선 건국, 앞으로 남북 통일 시점에서도 바로 우리 유교 철학의 중요한 사상적, 철학적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은 앞으로 인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도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이어서 도덕적 가치 기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유교 철학의 미래 사회의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철학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